입학 전부터 너무 부모가 대신 결정해주면 아이는 내가 뭘 해도 결국 엄마가 아빠가 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친구에게 인사하다가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준비물을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경험이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발판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건 사실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순간을 꼽으라면, 안녕하세요. 데일리 어썸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내 아이를 키우면서 20년 넘게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이자 유초 이음 교육혁명을 쓴 저자 허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초등 1학년 담임을 무려 6년이나 맡아왔거든요. 그때 느낀 건 아이들이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건 사실 공부가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하는 건 생활과 정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등교했는데 준비물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몰라서 교실을 서성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말을 못해서 참고 있다가 나중에 눈물이 터지는 아이. 또 모둠 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다가 친구랑 부딪히죠. 그러면서 화내고 토라지는 아이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학교 생활의 어려움은 공부 그 자체보다도 생활 습관이나 정서 조절에 훨씬 많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자조 능력,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율성,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이 시기를 잘 건너면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스스로 조절하고 해결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반대로 이 부분이 약하면 공부보다 생활과 관계에서 쌓이는 어려움 때문에 학교가 힘든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다 해주기보다 스스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준비물 챙기기입니다. 아이가 직접 준비물 표를 보고 챙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옆에서 네가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옆에서 응원해주는 거, 그 한마디가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옷 갈아입기. 집에서는 좀 답답해 보여도 스스로 갈아입어 보도록 기회를 주세요. 이런 경험이 학교에서는 큰 자신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사와 물 챙기기예요. 물 마시고 싶을 때 스스로 컵에 따라 마시고, 급식실에서 자기 밥그릇을 책임지고 먹는 경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다 먹어야 해 보다는 스스로 먹을 만큼만 담아서 잘 먹어보자 라고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표현하기예요. 힘들 때, 화날 때 무조건 행동으로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말로 너 지금 속상하지? 선생님께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 아이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생활의 힘과 또 정서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바로 스캐폴딩입니다. 비계 설정이에요. 부모가 처음부터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아이가 혼자 할 수 있게 중간에 도움을 단계적으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준비물 챙기기를 할 때는요, 체크리스트를 먼저 보여주면서 엄마와 함께 챙깁니다. 그러다가 점점 아이가 혼자 스스로 챙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발판을 깔아주면 아이는 실패하지 않고 스스로 성취해 나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가 조금 느리더라도 아이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지켜봐주면서 필요한 순간에 발판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순간을 꼽으라면 첫째 때예요. 첫 아이다 보니까 잘 키우고 싶고 또래에 비해서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주변 또래 아이들이 이미 잘한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시도해 보려고 하고 아이가 준비가 안 됐는데도 진도를 앞서가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기본 학습 습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바로잡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첫 아이일수록 주변과 비교하지 말자, 조급해하지 말자. 아이의 속도와 수준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일찍 더해줄 걸 싶은 건 집안일을 통한 생활 습관이에요. 이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생활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자조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 조절, 사고력이 같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틈만 나면 식탁 정리, 분리배출, 빨래 널고 걷어서 개기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셋째는 첫째가 좀 빠르잖아요. 자꾸 첫째가 하게 되고 첫째가 나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중학교쯤 되니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는 집안일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골고루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5분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저녁 후에 식탁 닦기, 수건 3장 개기, 그리고 내 가방 점검하기. 그걸 아이들한테 단계적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역할 로테이션이라고 주간마다 교대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쓰레기 배출하는 거, 또 빨래 넣기, 현관 정리, 그다음에 반찬 접시 나르기 돌아가면서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좀 중요한 대화법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걸 당연히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별말을 안 하고 시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고마워. 네가 해주니까 집이 빨리 정리가 되네. 정말 수월하게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었어. 이렇게 콕 찍어서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는 수건을 조금 더 네모나게 접어볼까?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일을 하면서도 칭찬도 받고 구체적인 피드백도 받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성공을 쌓는 거예요. 장난감을 색깔별로 정리하고 빨래도 또 색 분류도 해보고 또 장보기 목록도 체크해보는 거예요. 누구야 오늘 이거 살 건데 이따가 같이 가서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산 말리기처럼 성공이 보이는 일부터 하다 보면 아이들의 성취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조금 느려 보여도 아이 손에 한번 맡겨보고 골고루 기회를 주면 짧게 또 칭찬 피드백도 반복하면서 해주면 학교에서 필요한 생활 자립과 자기 조절은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이른 선행학습은 말리고 싶다. 특히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학령 전에 한글 떼기랑 영어 알파벳 어디까지 해야 해요? 라고 고민을 많이 풀어놓으세요. 근데 먼저 한글 떼기라고 하면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또 일상에서는 접하는 안내판이나 이런 메뉴판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자연스럽게 읽어보고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는 거, 그리고 이게 진짜 필요한 한글 떼기로 연결이 된다는 걸 늘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글자 쓰기를 억지로 앞당기면 부작용이 생겨요. 글자 모양만 외우고 정작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계적으로만 쓰다가 읽기 이해나 사고력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 자체를 아는 거 좋지만 그걸 어떤 노래나 챈트, 그림책 낭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과 또 문자 위주로 뭔가 익히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커요. 문제는 너무 이른 나이에 학원식으로 학습하고 또 문법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예요. 그렇게 배우면 영어를 소리와 의미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학습해야 될 무엇으로 생각하는 그런 과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제가 학교 현장에서 보면 너무 일찍 시작한 아이들은 오히려 금방 흥미를 잃고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선생님 다 알아요. 저 이미 배웠어요. 막상 그 아이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해나 응용은 안 되고 기초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글은 글자 쓰기는 유창해. 그런데 문장 속에 단어의 뜻이나 맥락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 그래서 그대로 따라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쓰기 습관은 있는데 읽기 이해력은 약해져서 나중에 교과 공부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문해력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아 시기에 초등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초등 저학년, 고학년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가 관심을 적절하게 보이는 시점에서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4세고시, 7세고시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게 배웠다고 해서 뒤처지지 않고 또 빨리 배웠다고 해서 끝까지 앞서가는 거는 아니다. 정말 진짜 중요한 건 언제 배웠느냐가 아니라 어떤 습관으로 배우고 있느냐예요. 예를 들어 셋째 아이는 한글을 또래보다 늦게 익혔어요. 걱정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첫째, 둘째에 비해서 너무 느렸기 때문에 어떡하나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책을 척척 읽고 글을 술술 쓰더라는 거죠.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잘 자리 잡았습니다. 반대로 첫째는 한글을 정말 빨리 뗐는데요. 그게 중학교까지 와 잘한다 라고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결국 습관이나 태도 생활이 함께 자리 잡지 않으면 빠르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글, 영어 알파벳을 반드시 떼고 보내야 되는 건 오해다. 아이의 학습 태도와 습관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만 해봐야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유초이음 교육혁명에서 강조했어요. 책 속에는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오해와 그 오해를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 실제로 가정에서 어떤 습관을 길러주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담아두었습니다. 부모님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글이나 알파벳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아이가 난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과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 힘이야말로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진짜 공부의 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1학년을 담임을 해봤었는데 특히 집중력,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생활 자립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아이들은 쉬는 시간 10분을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친구랑 교실 뒤에서 종이 접기 하거나 그림 그리거나 시간을 잘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 뭐해요? 심심해요. 뭐 할까요? 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지루해하고 짧고 강한 자극에 익숙하다 보니까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내는 힘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진 거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친구랑 다투더라도 금방 화해하고 다시 또 어울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작은 갈등에도 크게 마음이 흔들려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끊으려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대의 입장을 짐작해보는 그런 연습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활 자립 부분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1학년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식판을 들고 스스로 자리에 앉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식판 들고 발이 꼬이거나 쏟거나 숟가락을 어디다 둬야 될지 허둥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걸 봤을 때 이 모든 아이들이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는 정서의 힘 또는 자조의 힘, 그 밖에 어떤 생활 습관의 힘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스캐폴딩, 비계 설정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길러줘야 할 건 단순한 공부 준비가 아니다. 저는 그걸 3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생활의 힘, 정서의 힘, 학습의 힘입니다. 좀 자세히 풀어보면 먼저 생활의 힘은 아이가 하루를 잘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혼자 급식 받기, 그다음에 화장실 잘 다녀오기, 가방을 스스로 점검하고 정리하기,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을 지키기, 내 몸을 잘 다루기 등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정서의 힘이에요. 속상하면 말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친구와 갈등이 있으면 괜찮아, 미안해, 이 한마디. 마지막은 학습의 힘인데 이건 단순히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걸 즐기는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질문도 할 줄 알고, 또 놀이 속에서 규칙을 잘 발견할 줄 아는 힘이죠. 이 3가지 힘이 튼튼히 자리를 잡아야 학교 생활도 수월하고 배움의 길을 즐겁게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활의 힘부터. 유아기 생활의 힘은 아주 작은 일상에서 시작합니다. 양치질, 옷 입고 벗기, 놀이 끝나면 장난감 정리하기. 이때 아이는 나는 혼자 할 수 있다는 자율성을 키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놀이 중심에서 과제 중심이 좀 많아지거든요. 정해진 시간 안에 준비물을 챙기고 또 혼자 급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이동하거나 또는 쉬는 시간과 수업 시간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유아기에는 그냥 혼자 해보는 경험이 더 중요했다면 초등학교에서는 시간, 공간, 규칙 안에서 자기를 조절하는 힘이 훨씬 강조되게 됩니다. 이 생활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마음을 다루는 정서의 힘이 필요합니다. 2번째 정서의 힘은요, 유아기에는 감정이 표정이나 몸짓으로 먼저 드러나요. 싫어, 하지마 같은 짧은 말이 전부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감정을 마음껏 느끼고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에요. 초등에 올라가면 감정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나눠야 됩니다. 관계를 해나가야 되죠. 말로 표현하고 조절하고 타인의 마음까지 헤아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자리에 앉았어요. 기분 나빠. 그럼 예전 같으면 이제 울거나 화내던 아이가 그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먼저
이거 쓰기로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풀어낼 수 있다면 정서적으로 이제 한 뼘 자라난 거죠. 또 집단 속에서는 발표 순서를 기다리는 것. 친구한테 일이 생겼을 때 괜찮아? 하고 친구를 살피는 행동이 정서의 힘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습의 힘이에요. 유아기 때의 학습은 책상 앞에서 하는 게 아니죠. 왜 물은 흘러요? 이거 왜 뜨거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부터 놀이 속에서 블록을 쌓으면서 숫자를 세거나 퍼즐을 실패했다가 다시 맞추는 모든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학습은 교과로 구조화되는 경향성이 보여요. 예를 들면 이제 숙제를 끝까지 완성하는 끈기, 또 배운 걸 말로 표현하는 것, 또는 다시 설명하는 것, 그리고 틀렸을 때 다시 도전하는 학습의 힘이 그런 것이죠. 즉 유아기에 시도하는 즐거움이 초등 시기에서는 어떤 성취 경험과 자기 조절로 발전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유아기에는 자율성이, 또 초등기에는 자기 조절이 이제 나타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 정서, 학습 이 모든 단계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거든요. 스스로 해보고 느끼고 배우는 경험을 얼마나 쌓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튼튼해야 초등학교 이후에 배움과 관계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학기 초에 늘 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입학 준비서 책이 시중에 많잖아요. 정말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서 새 학기 시작하면 아이들 가방, 필통, 책상이 얼마나 깔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2주? 길면 한 달까지 가요. 한 달쯤 지나면 이제 티가 납니다. 이게 부모님이 대신 준비해준 흔적인지 아니면 아이가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건지를 말이죠. 결국 중요한 건 부모가 다 해주는 입학 준비가 아니라 아이가 생활 속에서 스스로 해보는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필요한 생활 습관 4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초등학교 급식실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줄을 서서 이동하고 또 배식대 앞에서 밥 조금만 주세요, 김치 조금 더 주세요 이렇게 말을 또 해야 하죠. 그리고 또 정해진 시간 안에 먹고 식반을 또 반납해야 합니다. 입학 초기에는 이 말 한마디를 못해서 밥을 이만큼 받아와서 남기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못 먹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좀 울상을 짓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뷔페나 뭐 식당이나 키즈카페 요즘 많이 가잖아요. 거기서도 이건 조금만 주세요, 이건 조금 더 주세요, 그리고 시간 안에 밥 먹는 거, 이런 작은 경험들이 학교 급식실에서는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거든요. 두 번째는 화장실이에요. 수업 중에 가려면 손을 들고 선생님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하고 말해야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저는 큰일은 안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낯설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공 화장실을 저는 교육의 장으로 또 봐요. 아이들이 스스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문 잠그고 물 내리고 손 씻기까지 혼자 해보는 연습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집에서도 역할놀이처럼 선생님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엄마한테 말해보는 연습도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 루틴이에요. 이제 등교하기가 이제 바빠집니다. 초등학교는 8시 반쯤이면 이제 등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유치원처럼 부모가 같이 들어가 주지 않고 아이 스스로 기상해야 되고 세수해야 되고 가방 챙기고 또 신발 신고 등교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바쁘니까요. 루틴처럼 이 시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기, 양치즈, 가방 확인하기, 옷 갈아입히기를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카드로 쓴다거나 아니면 집에 보드판이 있으면 거기다 적는다거나 그걸 루틴화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자석보드 등으로 시각화해두면 스스로 해내는 능력이 점차적으로 발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의 등교도 정말 좋아요. 가방 메고 실제로 학교 앞까지 걸어가 보는 거죠. 이제 이건 불안이 좀 많은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 연습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이 아침 루틴 같은 경우는 자립심의 첫 단추라는 거 잊지 말고 집에서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준비물 챙기고 이름 붙이는 건데 준비물 관리는 입학 전에 부모님이 다 알아서 사서 이름표를 붙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건 아이와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입학 준비물을 일찍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학교에 들어가면 담임선생님이 알아서 안내해 주십니다. 근데 그 준비보다도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연필, 색연필 같은 건 아이가 직접 스티커 붙일 수 있고요. 가위나 풀
같은 건 유성펜으로 자기 이름을 삐뚤빼뚤 쓰더라도 애정 있게 써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이건 내 물건이라는 소속감 또는 책임감을 배우게 됩니다. 교실에서는 하루를 끝내잖아요. 교탁 위에 이름 없는 학용품들이 수두룩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걸 찾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게 어떤 건지도 모릅니다. 입학 전에든 입학 후에든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써보고 자기 물건이 무엇인지 직접 만져보면서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던 아이들은 더 잘 챙기거든요. 그리고 잃어버려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초등 입학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아주 작은 생활 습관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네 가지가 잘 잡히면 아이는 학교 적응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고요. 자신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또 완벽하게 준비된 학용품보다는 작은 생활 습관 하나를 스스로 해내는 경험이 아이를 더 단단하게 키워주거든요. 그래서 초등 1학년에 봄이 왔을 때 아이들이 서툴지만 단단해질 수 있도록 아이 곁에서 함께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자를 얼마나 잘 써야 하나요? 또 연산 문제집은 미리 풀어야 할까요? 아니면 언제쯤 해야 될까요? 사실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거든요. 입학 전에 길러줘야 될 것은 크게 언어 감각, 수 감각이에요. 이 국어의 출발점은 글자를 잘 쓰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말하고 잘 듣고 표현하는 힘을 키우는 게 먼저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림책을 읽고 이 주인공은 왜 이렇게 했을까? 또는 이럴 땐 어떤 기분이었을까? 물어보면서 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하루 있었던 일을 말로 풀어내는 거, 그리고 이제 간판이나 안내판 같은 거 글자를 찾아내면서 여기 내 이름 글자랑 똑같은 거 있네? 하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게 다 언어 감각을 기르는 연습이거든요. 학교에서는 한글의 자모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때문에 입학 전에 완벽히 읽고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잘 읽어내는 건 좋죠. 그림책이나 주변의 일상의 어떤 물건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글자를 좋아해, 읽는 게 즐거워 라는 마음이 생기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감각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입학 전에 미리 연산 문제집을 다 풀 필요는 없습니다. 수학의 기본은 숫자를 이해하는 수감각이에요. 우리가 마트 아이들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사탕이 3개 있는데 2개 더 사면 몇 개지? 또는 5개 더 사면 몇 개지? 이런 것들 질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드게임을 집에서 하면서 주사위에 눈을 던져요. 이 눈과 이 눈 더해서 몇 개야? 라고 자연스럽게 헤아려 보는 거. 또는 블록을 쌓으면서 높이와 이 모양을 비교하는 것들, 이런 생활 속 놀이가 곧 수학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유아기 때는 더 하고요. 초등 저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몸으로 만지고 또 눈으로 보고 직접 세어보면서 숫자의 의미를 깨닫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입학 전의 학습 준비의 핵심은 국어, 수학, 교과서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언어 감각과 수감각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물론 유초임 교육혁명에서는 이 외에도 학습 습관을 어떻게 기를지, 표현력을 어떻게 키울지, 국어, 수학, 통합교과의 실제 흐름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자세히 담아주었어요. 제 책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언어 감각을 키우는 부모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국어의 기본은 글자를 빨리 떼는 게 아니라 말하고 듣고 표현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하루 끝나고 오늘 기분 어땠어? 간단하게 말하기. 그런데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말해주면 됩니다. 엄마는 이렇게 기분이 이랬어 라고 말해주는 거. 또는 그림책 읽고 나서 이 주인공은 왜 이렇게 했을까?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때 기분 어땠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기. 또는 자기 이름, 그다음에 또 좋아하는 음식 같은 단어부터 사용하게 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여주기. 이렇게 글자는 재미있는 것으로 경험하게 하면 아이가 국어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수학은 수감각을 키워주는 부모 행동이 중요하거든요. 수학의 기본은 문제집이 아니라 놀이와 생활 속의 수감각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마트를 갔을 때 사탕 2개 1,000원인데 4개 사면 얼마일까? 또는 주사위 보드게임 하면서 더하기 빼기 자연스럽게 경험하기. 또는 누가 더 블록을 높이 쌓았지? 몇 개가 필요하지? 이렇게 대화하는 거.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연산보다 훨씬 큰 수학의 수감각을 키울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교과입니다. 이 통합교과는 삶과 배움의 연결이 핵심이에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경험을 말로 풀어내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 가서 물건 사고 이건 어디서 왔을까? 라고 이야기 나누는 거, 또는 산책하다 꽃을 보고 이건 어떤 냄새가 나? 어떤 색깔이야? 이건 또 어디서 왔을까? 라고 이야기 나누는 거. 가족 규칙 정할 때 아이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행동도 굉장히 자율성을 줄 수 있고 삶과 연계된 질문일 수 있어요. 이게 다 이 통합 교과식 배움의 연습이 됩니다. 결국 이 세 교과의 기본기는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국어는 생각을 말하고 글자로 옮기는 힘, 또 수학은 숫자와 양을 생활에서 느끼는 힘, 마지막으로 통합 교과는 내가 한 경험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유초 이음 교육혁명에는 이러한 힘들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키워줄 수 있는지 더 다양한 사례와 팁을 담아 두었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가 조급해하지 않고 작은 생활 속 실천을 함께 이어가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시기는 아이가 자기만의 선택과 도전을 경험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입학 전부터 너무 부모가 대신 결정해주면 아이는 내가 뭘 해도 결국 엄마가 아빠가 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입학식 날부터 들어가 볼까요? 입을 옷을 아이가 직접 골라보게 한다든가, 또 필통이나 가방을 아이가 고르게 한다든가, 또 학교 가는 길을 직접 걸어보게 하는 거, 이런 작은 선택이 쌓여서 학교에서 자기 힘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정서적 독립성을 길러줄 수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친구에게 인사하다가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준비물을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경험이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발판이 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교라는 공간을 두려운 곳이 아니라 좀 기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입학 전에 산책길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학교 가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야? 혹시 걱정되는 게 있어?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부모가 기준을 정해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탐색해보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와 잘 지내야 해 대신에 친한 친구가 생기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아. 다툴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랑 얘기해볼래? 이런 식으로요. 학교가 작은 사회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무조건 나를 예뻐하고 나를 좋아해줘야 되고 내 친구가 많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한테 오히려 부담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사회성은 내 친구가 많고 많이 표현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 한마디라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교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한테 꼭 사랑받아야 해? 보다는 궁금한 건 선생님께 물어보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상대방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저도 내 아이를 키우면서 매번 입학을 앞두면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불안이 이 말과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방 꼭 이렇게 챙겨야 해? 이게 위압적으로 한다던가, 실수하면 선생님이 너 싫어할지도 몰라? 이런 말을 아이한테 할 때는 학교는 실수하면 안 되는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먼저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이건 내 감정이지 아이의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아이와 분리해서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감정도 불안도, 이 모든 감정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는 걱정보다는 신뢰를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죠. 잘할 수 있어. 궁금한 건 선생님께 물어보면 돼. 이런 격려가 아이한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부모의 안정감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너답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해주면 아이가 새로운 학교에서도 훨씬 자신 있게 적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말과 부모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들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와 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유초임 교육은 단순히 초등학교 입학을 잘 준비하는 사전 훈련이 아니다. 아이의 성장에서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이라는 시기는 전생애에 걸쳐 정말 중요한 토대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토대는 결국 가정에서 뿌리 내려야 하거든요. 아이들은 각자 자기만의 발걸음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비교하거나 어떤 일률적인 기준으로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부모님들께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아이들과 매일 만나고 있는 선생님들께도 실천서처럼 쓰이길 바라고 있어요.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키워내는 일은 부모와 교사, 사회 모두가 함께 짊어지는 과제거든요. 부모님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지금도 정말 많이 애쓰고 계세요. 하지만 그 애씀이 유초이음이라는 공통된 방향을 향한다면 아이들은 훨씬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는 부모와 교사, 사회가 같은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생활 정서 학습을 바라보고 지지할 때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책이 그 길에 작은 불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렇게 위로받고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